오늘은 프로세스 모델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모델에서도 그랬지만 모델링을 할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로지컬 모델, 또 하나는 피지컬 모델. 그러니까 로지컬 모델은 우리 인간의 뇌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멘탈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로지컬 모델은 굳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업무 관계, 업무 흐름 이런 거를 그리는 게 이제 로지컬 모델이에요. 데이터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엔터티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자유롭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로지컬 모델은 그래서 기술과 독립적이다. 그런 말을 하죠. 기술과 상관없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여기서 정보 기술이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어떤 기종의 하드웨어를 쓰느냐, 어떤 기종의 소프트웨어를 특히 이제 DBMS, 오라클을 쓰든 MySQL을 쓰든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 IT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데이터 모델, 그걸 이제 로지컬 데이터 모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프로세스 모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IT를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인간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자유롭게 그리는 게 이게 로지컬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정보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로지컬 모델을 피지컬 모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피지컬 모델이라는 거는 물리적 모델이라는 거에 물리라는 게 바로 컴퓨터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운영체제를 쓰느냐,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기술 스펙들을, 그러니까 스페시피케이션, 명세들을 맞춰줘야 이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죠. 그래서 로지컬 모델과 피지컬 모델로 모델링은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로지컬 모델을 하는 이유는 그거죠. 우리가 인간이 인지 능력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업무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현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이 기술적으로 표현할 건가.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프로그래밍도 하고 정보 시스템 설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대로 업무를 파악했는지 현장에서 일하는 경영자나 의사결정자 이런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 얘기를 하겠죠. 그죠? 일하고 있는 그 과정을. 근데 그걸 우리가 다 100% 알아들었다고 보장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과연 이게, 당신네들이 한 말을 내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 로지컬 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지컬 모델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도 우리가 로지컬 모델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로지컬 모델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로지컬 모델은 굳이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 안 하더라도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모델링 하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통적으로 60년대부터 가장 많이 쓰던 것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예요. DFD. 자료 흐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도 뭐 프로세스 맵이라는 것도 있고요. 플로우 차트라는 것도 있고요. 그 프로세스 모델링을 하는 뭐 객체 지향 모델 가운데는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보편적으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모델링 이론에서도 그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우리 생각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 이 심상을 밖으로 표현하는 그 매체들을 사실은 보통 우리가 언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표현을 하든 언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일반 말, 그 다음에 글 쓰잖아요. 그 다음에 수학식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일종의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호가 주어지면 그거의 의미가 반드시 정해져 있죠. 그죠? 마치 우리가 한글을 쓰려면 단어의 의미를 다 부여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 단어들을 익혀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어 배울 때도 어휘부터 익혀야 되잖아. 그 단어를 모르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호에 그 정의된 단어의 의미, 그거가 어느 언어든지 다 있다 이거야. 그래픽, 이 다이어그램 그릴 때도 기호에 부여된 어떤 의미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그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는 거고, 음악도 그렇잖아요. 그 음표, 이런 뭐 부호에 대해서 다 의미가 부여가 돼 있어요. 그거를 이해해야 우리가 악보를 읽을 수 있지, 그 기호의 의미를 모르면 악보를 읽을 수가 없죠. 그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얘기는 매체가 그래픽이란 얘기예요. 그림을 그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림에도 각 기호에 부여된 의미가 있어요. 그걸 먼저 익혀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언어의 기본 요소가 뭐죠? 어떤 의미소가 있고요. 그죠? 또 하나는 문법이죠. 문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배우든 어휘를 충분히 알아야 되고 그 어휘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문장을 만들 것인가 하는 그 문장 배치 규칙. 그죠? 그게 문법이죠. 그 문법에 맞게 단어를 배열해야 말이 되고 글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 그래픽 그 언어이기 때문에 이 그래픽 언어도 마찬가지로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호를 어떻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규칙에 맞게, 즉 문법에 맞게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야 이 DFD를 보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그리는 법을 배운다는 얘기는 바로 새로운 언어를 하나 배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휘는 다행스럽게도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어 단어 배우려면 최소한 2만 단어, 3만 단어는 해야 이게 대학교 수준의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휘가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의 어휘는 4개밖에 없어요. 4개고 문법도 한 10가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익히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완성된 하나의 예를 보면 이렇게 된 그림이에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이제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든 거죠. 여기 보면 뭐 뱅크가 있고요, 그죠? 이 네 사각형, 직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라운디드 렉탱글 이렇게 마치 우리 엔터티 표시할 때 가장자리가 둥글게 표시한 이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리고 디귿자처럼 생긴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스토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 그 다음에 자료의 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 이렇게 4가지밖에 없어요. 어휘가.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이 기호를 정확히 이해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 기호들을 배치해서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림을 완성해 나가느냐, 즉 문법을 익히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흔하게 무슨 동사무소나 어디 뭐 그 관광지나 새로운 건물, 뭐 박물관 이런 데 방문했을 때 이렇게 동선을 어떤 식으로 봐라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걸 봤을 거예요. 아니면 뭐 여러분 머지않아 이제 투표할 거잖아요. 그럼 투표소에 가면은 그 어디에 가서 무슨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어디 가서 도장 찍고 뭐 어떻게 나와라 이렇게 동선을 딱 그림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흔한 우리가 그 일의 흐름도죠. 그게 그거와 유사하게 생긴 게 이제 플로우 차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굳이 문법이나 이런 걸 배우지 않아도 그냥 직감적으로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아 일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순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많이 쓰죠. 실제 행정 업무에서. 근데 그거와 이제 차이가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은 이건 자료의 흐름,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일의 순서는 당연히 거기 들어가 있지만 그 일의 순서가 플로우 차트는 그야말로 진행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일을 뭐를 한다. 근데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은 사실은 그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료가 어떻게 흘러다닌다는 보여주지만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어떤 일을 나중에 해야 된다. 이런 그 기호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어찌 보면은 그 동시에 그러니까 패러렐이라는 말이 병렬적으로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시퀀스, 순서를 신경 쓰지 마라.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은 시퀀스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 단순히 데이터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간다. 이것만 표현하면 된다. 이게 이제 큰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어휘를 익힙시다. 직사각형. 이게 이제 external agent, 외부 실체라고 하는 거. 요거가 나타내는 거는 그 실체가 뭐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무실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부서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다른 정보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어디서 오느냐. 그죠? 데이터라는 게 개인이 직접 자기가 말할 수도 있고 이미 장부에 있는 걸 우리가 거기서 받아올 수도 있고 다른 시스템에 있는 거를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관 뭐 세무서나 아니면은 행정기관 이런 데서 요구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그죠? 팩스 공문 이런 걸로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 소스를 얘기한다. 데이터가 오는 원천지가 어딘지를 표현하는 것이 이게 external agent다. 거꾸로 그런 데이터가 우리 정보 시스템이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겠죠. 그 결과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고 무슨 프린트물이 나올 수도 있고 무슨 조회 화면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처리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정보겠죠. 그런 정보들이 어디로 가느냐 또 누가 받느냐 그런 데이터가 가는 곳 그러니까 목적지죠. 데스티네이션.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 게 external agent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오피스, 디파트먼트, 디비전 이게 다 부서들이죠. 어떤 기관이나 그 다음에 external organization or agency 외부 기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더니 그런 것처럼 뭐 다른 회사, 우리 파트너 회사, 공급 회사, 고객 회사 이게 다 외부 조직들이죠. 아니면 뭐 세무서, 행정기관, 학교로 치면은 교육부 이런 데가 다 외부 실체들이죠. 이런 것 다 직사각형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정보 시스템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놈들은 전부 익스터널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 또 거꾸로 받는 사람들도 다 익스터널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 그 개인일 수도 있고 부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호가 이제 디귿자 데이터 스토어예요. 자료 저장소. 그러니까 현재 as is 모델링 할 때 현재 그 회사에서는 아직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이 데이터 스토어가 캐비넷일 수도 있고요. 그잖아. 장부를 캐비넷에 두니까 그 데이터가 어디에 그 저장이 되느냐. 어떤 때는 그냥 책일 수도 있겠죠. 장부. 그 왜 치부책이라고 그러지 옛날 사람들.
그 왜 가계부, 거래 명세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부로다가 처를 해서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 스토어예요. 그러니까 as is 모델링 할 때는 그 이렇게 디귿자로 해놓고 거기다 가로를 쳐야지요. 그 형태가 뭔지 물리적으로 그게 캐비넷일 수도 있고 파일일 수도 있고 장부일 수도 있고 그 다양한 형태의 자료 저장소가 있죠. 여기에는 뭐 사람일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인간의 머릿속에 기억된 거를 우리가 데이터 스토어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2B 모델에서는 이런 것이 나타나면 안 돼요. 물리적으로 자료가 저장된 곳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테이블, 그러니까 ER 다이어그램에서 엔터티에 해당하는 놈들이 여기 나와야 돼요. 2B 모델에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노테이션, 기호가 프로세스. 요거는 동사예요. 아까 external agent, 외부 실체와 데이터 스토어는 그 명칭이 명사예요. 그거는 저장소, 데이터 스토어. 그 다음에 외부 실체, 이건 다 명사예요. 근데 요거만 유일하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니까 동사 형태로 할 수는 없겠죠. 뭐 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가는 것 이렇게 명사를 만들어. 그 우리는 적절한 표현이 사실 없죠.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거를 영어에서는 동명사라고 그러죠. 그죠? ing 붙여갖고. 그래서 이 프로세스 명은 되게 동사형 명사다. 명사, 명칭이니까 명사 이름은 붙이되 실제 내용은 활동, 액티비티나 이런 거를 표현한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요, 지난번에 그 계층 구조도 이런 걸 표현하려고 그럴 때, 여기서도 또 나와요. 맨 꼭대기에는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그죠? 정보 시스템. 그리고 그 정보 시스템을 이제 쪼개면은 기능들이 나오고, 그 기능들을 쪼개면은 액티비티를 다시 쪼개면 액션, 액트. 그렇게 이제 쪼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시스템이든 펑션이든 액티비티든 뭐 이벤트든 태스크든 전부 다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인간이 뭔가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동사야. 실제는.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 시스템이 어떻게 동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시스템. 시스템은 여러분이 그 정의할 때 그러잖아. 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명백한 명사 같잖아. 그죠?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사고의 전환을 하세요. 시스템은 동사입니다. 명칭이니까 그렇게 명사인 것처럼 이름은 붙이죠. 무슨 회계정보 시스템, 뭐 종합관리 시스템. 우리 학교에서는 뭐 학사 종합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같죠. 근데 사실은 그 시스템이라는 게 행동을 못하면, 뭔가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왜 생체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시스템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시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위를 해야 돼. 먹으면 소화해서 배설을 해야 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면 그걸 머릿속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밖으로 말을 하든지, 뭐 글을 쓰든지, 뭔가 이 퍼포먼스, 행위를 해야 그게 시스템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행동을 중지할 때, 행위를 중지할 때 그 시스템은 더 이상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철학적인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펑션들, 기능들도 사실은 그런 액티비티, 활동들의 집합이에요. 펑션이라는 게 관련된 활동들의 집합.
그리고 그 밑에 액티비티라는 걸 뭐 당연히 동사들이죠. 그리고 액션, 이벤트 전부 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데이터 모델링과 프로세스 모델링 이거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은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실제 인간이 다루는 모든 행위나 일은 결국은 데이터 아니면 프로세스예요. 세상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ER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정적인 데이터 관계를 그림을 그리는 모델링을 한 거고, 지금 이 프로세스 모델링은 철저하게 이거는 행위를 모델링하는 거다. 근데 행위에는 처리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스토어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 아까 익스터널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 그것도 데이터의 소스라고 그랬죠. 그게 명사잖아. 걔도 가만히 있는 거야, 사실은. 걔가 뭘 행위를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어, 자료를 저장하는 것도 명사죠. 그죠? 정적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넣으면 걔들은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 뿐이야. 걔가 스스로 뭘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거를 이해하면 이 데이터, 그러니까 프로세스 모델링 하는데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이 그림이 무슨 아메바 그림처럼 생겼죠. The system as a process.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시스템은 명사인 것 같지만 실제는 프로세스다 이거야.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면 당연히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그죠? 모든 시스템의 공통 요소가 시스템은 반드시 인풋이 있어야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거를 내부에서 처리하는 놈이 있어야 돼. 프로세서. 그리고 일부 프로세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장소가 안에 있어요. 그게 이제 시스템 내부죠. 그런가 하면 시스템이 살아있으려면 밖으로 계속 아웃풋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밥 먹으면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변을 보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당연한 것 같은데 막상 아파 보세요. 그 환자들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밥은 먹는데 변이 안 나오는 거. 미쳐요. 이게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먹지를 못한다. 이건 정말 불행이죠. 오래 못 살죠. 아마 일주일도 못 살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오는 게 큰 행복이에요. 이게 시스템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을 생각하면 쉽죠.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외부에서 공기를 흡입하면 폐에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분리해가지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배출하고 산소는 피로 보내죠. 그래서 우리 뇌에 장기에 다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우리가 몸이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노폐물들은 다시 또 밖으로 배출이 되고. 그게 우리 호흡기. 우리 몸은 사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호흡기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소화기. 음식이 들어오면 그걸 위에서 프로세스를 해서 양분은 간에다 저장하고, 그죠? 찌꺼기는 대장, 소장을 거쳐서 양분 흡수 다 한 다음에 소변, 대변으로 나가고. 그게 아웃풋이 있단 말이야. 또 하나 뭐가 있죠? 순환기라는 게 있죠. 순환기. 그게 피의 흐름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 더. 그건 모든 동물들, 생물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거 말고도 인간은 또 하나 가지고 있죠. 이거. 브레인 시스템. 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듣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는 게 이게 브레인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뇌 시스템이. 그러니까 정신활동. 이게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은 되게 고등 지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체 시스템은 되게 복잡해요. 이렇게 시스템이 4개나 있어요. 그 중에 어느 하나도 고장이 나면 우리가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든지 이런 일이 생기겠죠.
자, 요게 지난번에 우리가 말로만 했던 그 시스템의 구조예요. 맨 바깥에 큰 원은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제 시스템이 동사라는 게 이해가 되죠. 그죠? 그 안에 펑션, 두 개의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function of the system, another function of the system. 두 개의 펑션이 있어요. 근데 그 펑션이라는 건 뭐냐면 액티비티들을 관련된 걸 모아놓은 걸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예를 든다면 마케팅 펑션, 무슨 생산 펑션, 또 인사 총무 펑션, 뭐 R&D 펑션. 그 펑션에 이름을 붙인 게 부서명이 돼요. 일반적으로 기업 그 부서명을 붙일 때 영업부, 회계부, 무슨 생산부 이렇게 부를 붙이잖아. 그런 것들이 펑션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펑션 속에 액티비티라는 게 있어요. 액티비티라는 건 집합명사예요. 활동들이란 뜻이거든요. 행위. 근데 그 액티비티는 다시 더 쪼개면은 구체적인 동사, 즉 태스크. 그래서 이 단어의 계층도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가장 크고 그 밑에 펑션으로 되어 있고 펑션 속에는 액티비티들로 이루어져 있고 액티비티를 다시 더 쪼개면은 태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태스크는 그 이제 최종 단위거든요. 나무로 따진다면 잎사귀야.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스크는 실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비티나 펑션, 시스템 얘들은 사실은 태스크들을 모아서 이름을 붙인 것들이지 얘가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사들을 모아서 이름을 붙여놓은 계층 구조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 종합정보 시스템, 우리 한남대에서 쓰는 종합정보 시스템, 그 시스템 자체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 안에서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하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을 확인하는 행위, 교수는 또 성적을 입력하는 행위, 그런 태스크들이 모여서 학사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학사관리 기능이라고 하는 걸 구현할 것이고, 또 이제 구매과에서는 그 물건을 뭐 주문하고 업체들이 거기다가 입찰을 하고 거기서 확인되면은 돈을 주고 받고 뭐 이런 기능들을 또 거기서 하겠죠. 그러면 뭐 학사 업무 시스템 뭐 이런 행정관리 시스템 이런 펑션이 또 있다 거기.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학사관리 시스템, 무슨 연구관리 시스템, 뭐 행정 시스템, 말은 시스템을 붙이지만 그것들이 한남대라고 하는 전체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펑션들인 거예요, 그게. 근데 걔들이 하는 건 없어요, 일을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 들어가면 아래아 한글 시스템은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제일 큰 덩어리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뭐 파일, 또 무슨 그 편집 뭐 이런 게 기능들이 쭉 있잖아요. 그게 펑션이 기능이잖아, 우리말로.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실제 걔들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메뉴 꼭대기에 나오는 거는. 그거를 클릭하면은 그 안에 이제 실제 행위할 수 있는 것들이 메뉴가 또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프린트를 한다. 그러면은 출력이 프린트 한다는 최종 그 태스크를 선택을 하면 그때는 버튼 누르면 어때요? 실제 프린터가 움직이죠, 그때. 그게 태스크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이 구조를 잘 이해하세요. 시스템이 맨 바깥에 있고 얘는 그냥 명칭이야. 시스템에다가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그 총 대변하는 이름이야. 시스템이라는 거는. 펑션도 하나의 이름일 뿐이야. 그 다음에 액티비티도 이것도 이름이야. 근데 실제로 프린터를 하든지 뭘 우리가 등록을 하든지 조회를 하든지 하는 것들이 바로 태스크예요. 이건 똑같은 그림이죠. 이 앞에 있는 이 그림하고 디컴포지션 다이그램 이거하고 이거는 펼쳐놓은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맨 꼭대기에 뭐 시스템이 있고 두 개 펑션이 있고 각 펑션들은 두 개의 액티비티로 돼 있고 액티비티들은 또 여러 개의 태스크로 돼 있고
그런 계층 구조를. 여러분이 이런 계층 구조를 그려놓으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 그림대로 장점이 있어요. 아, 시스템이라는 게 내부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벤 다이어그램하고 똑같잖아. 옛날에 그 우리 집합 배울 때, 그죠? 그 부분 집합 무슨 종속이냐 마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그런 구조로는 이 디컴포지션 다이어그램 이게 보기가 편하고 그거에 계층 구조 어떤 게 가장 높은 계층이고 그 다음 계층은 뭐고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펑션 하이라키 다이어그램이라 그러죠. 이걸 펑션 하이라키 다이어그램 FHD 펑션 하이라키 다이어그램 하이라키라는 게 이제 계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직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죠? 맨 꼭대기 사장이 있고 밑에 뭐 전무, 뭐 상무, 부장 그리고 이제 말단 사원들 이런 거 조직 구조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은 똑같기 때문에 한 회사의 조직 구조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안 그리죠. 왜냐하면 위계 질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린다고요. 그죠? FHD로.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다 설명한 거고, 펑션이라는 게 관련된 활동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벤트라는 게 어떤 인풋과 아웃풋을 내는 그 사건, 이벤트라는 게 사건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결국은 우리가 찾아가지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찾아서 다른 말로는 이거를 거래라고 그래요. 트랜잭션. 그래서 그 사건이 벌어지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입력이 있고 입력 데이터가 있고 나오는 출력 데이터가 있고 그 사이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있고 이게 가장 기본 단위다 이거야. 이래. 그리고 이제 엘레멘터리 프로세스는 아까 얘기한 태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스크. 태스크라는 게 입출력 구분이 되고 한 단위로 끊어서 행위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면 그거를 엘레멘터리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면 하나를 만들 때 거기서 버튼을 누르면 뭔가가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게 바로 엘레멘터리 프로세스예요. 실제 행위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는 태스크에 해당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문법입니다. 앞에 것까지는 이제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DFD에서의 문법. 이게 그래픽 언어잖아요. 그죠? 그래픽 언어니까 문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3.1.2 Create a new member account. 새로운 회원 계정을 뭐 생성한다 라고 하는 프로세스에서 잘 보세요. 그 화살표가 데이터 플로우잖아. 자료 흐름이 인플로이에서 오는 데이터는 멤버십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회원 신청서죠. 가입 신청서에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의 뭐 인적사항 이런 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멤버 어카운트라는 데이터 스토어에서 existing 어카운트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존의 멤버면 그 뭐 회원 번호나 뭐 이런 데이터가 오겠죠. 또 employee라고 하는 데이터 스토어에서 employee status. 만약에 이 사람이 종업원이면 그 종업원의 그 신분이라든가 뭐 부서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새로운 멤버 어카운트를 크리에이트 만들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똥을 못 누는 거나 똑같을 거야. 그지?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괜찮은가 모르겠는데 사람이 잔뜩 먹기만 하고 싸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죽어요. 그죠? 이 시스템이. 그래서 이런 거를 블랙홀이라고 그래요. 블랙홀. 그냥 들어가기만 하지 나오는 게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에 반대도 있죠. 저 밑에 보세요. 3.1.3 Freeze Member Account Number.
그러니까 회원 계정 번호를 동결시킨다. 그러니까 그 사람 더 이상 회원으로서 자격을 박탈시키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려는데 거기서 나가는 데이터가 New Account Status, 새로운 계정 상태에 대한 데이터가 나가요. 그 멤버 어카운트로. 또 저쪽 밑에 보면은 Frozen Account Notification. 그래서 Accounts Receivable Department. 이게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예요.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관리하는 부서, 회계부서죠. 회계부서에 그 어떤 사람이 계정이 정지됐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요. 근데 도대체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기본이 되는 소재가 되는 데이터는 어디서 왔냐? 그 정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는 들어오는 건 없는데 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어디 빠진 거예요. 이거를 화이트홀, 블랙홀의 반대. 예. 그러니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주에는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화이트홀이 있대요, 실제로. 관찰을 하죠, 물리학자들은. 그리고 블랙홀도 있대요. 그죠? 그 스티븐 호킹,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양반이 이 블랙홀의 존재를 증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있어요. 관찰이 돼요, 우주에는. 근데 우리 데이터의 세계에는 우주가 아닙니다. 예?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화이트홀이든 블랙홀이든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무조건 이 프로세스는 들어오는 데이터와 나가는 데이터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살표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나가야 된다. 근데 몇 개가 들어오고 몇 개가 나가는 상관없어. 하나라도 들어오고 하나라도 나가면 돼.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사실은 눈으로 봐도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퀴즈 볼 때 내가 그렇게 일부러 이런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이게 틀렸다고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들어오는 데이터는 있는데 나가는 데이터가 없네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어떤 거는 들어오는 데이터도 없는데 나가기만 하네요. 그거 에러예요. 문법적 에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이 내용을 몰라도 이 그림만 봐도 금방 알아요. 문법 에러는 그렇게 찾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 3.1.1을 보세요. 지금 그 문법은 맞죠? 왜냐면 하나가 들어와요. 인플로이 스토어에서 인플로이 애드레스, 인플로이 주소가 들어와요. 그리고 나가는 거는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인플로이한테 가요. 그 은행 명세서죠. 은행 명세서가 종업원한테 가요. 그래서 화살표상으로는 문법적 에러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텍스 에러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왜 프로그래밍 할 때 보면 에러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신텍스 에러. 그 랭귀지를 사용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데 규칙이 있어요. 그걸 어기면 신텍스 에러가 나요. 그래서 그거는 그 여러분이 뭐 이클립스나 이런 프로그래밍 개발 툴에서 시뻘겋게 막 표시를 해줘. 어디가 문법 에러가 있다고. 그래서 그 찾기도 쉬워. 걔들이 다 찾아주니까. 그래서 그것만 수정하면은 프로그래밍이 또 에러 없이 돌아가고 그래요. 그게 이제 신텍스 에러야. 문법이란 뜻이에요, 신텍스가. 그런가 하면 세만틱 에러라는 게 있죠. 세만틱 에러. 그게 이제 세만틱이란 말이 의미란 뜻이야, 의미. 의미의 오류는 컴퓨터는 몰라요. 인간이 아는 거야, 인간만이.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세만틱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들어간 데이터가 종업원 주소밖에 없는데 어떻게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나와요? 그잖아. 종업원 주소만 가지고 은행 명세서 찍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용상으로, 그죠? 의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간 데이터가 어디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은행의 이 개인 은행에 대한 그 정보들이 어디서 들어와야지만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출력할 수 있지. 뱅크에 대한 아무런 데이터도 없는데 그 종업원 주소만 가지고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만든다는 건 넌센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왜 아까는 화이트 홀, 블랙 홀 그랬잖아. 이건 무슨 홀? 그레이 홀. 예. 그레이 홀. 회색 분자다 이거야. 정체불명의 그 프로세스가 등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법 오류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이런 그림을 그리면 이제 어떻게 감점당하겠죠? 하나씩.
여기도 이제 컨트롤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플로우. 지난번에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 그릴 때 그 점선으로 화살표를 그리는 게 있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거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일이 시작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타임이죠. 타임, 시간. 시간이 도래하면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근데 월말 보고서, 주말 보고서를 그 프린트하는 아니면 메시지가 가는 이런 그 모델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데 그 행위를 촉발시킨 데이터는 없는데 어쨌든 행위는 해야 되는 행위라는 게 정보 시스템은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화살표에 점선으로 표시한다. 이거는 여러분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모델링에서는 이거 거의 안 써요. 그렇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거는 누가 혹시 점선으로 그러면은 이런 거구나. 이게 시간이 도래하면 뭘 행위를 하는 그런 걸 표현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뻘겋게 X표 크게 해놓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문법 오류는 아닌데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데이터 플로우가 지금 여기서 두 개란 얘기예요. 텔레폰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페이폰 빌 프로세스로 다 가는 데이터가 아이템아이즈드 콜하고 인보이스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화살표 그려가지고 지저분하게 그림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선 하나만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and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아이템아이즈드 콜즈 and 인보이스 이렇게. 그래서 많으면 커마 해가지고 데이터 이름을 길게 써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그 데이터 이름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external agent, 프로세스 요 주요 요소가 뭔지가 중요한 거지 그 오고 가는 데이터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써도 되고 그래서 별로 그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를 갖다가 다 따로따로 표현하기 위해서 선을 두 개씩 그려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때로는 그 동사 하나가 액티비티면은 여러 가지 그 안에 태스크들이 있죠. 그죠? 말은 주문을 처리한다. 여기 얘가 이제 프로세스 오더 그러면은 주문 처리, 그럼 동사잖아. 그죠? 근데 그 주문 처리가 그 안에 행위들이 여러 개가 포함된 거예요. 그거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큰 이름으로 그냥 주문 처리 이렇게 한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실제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했죠. 여기 보면은. 프로세스 오더를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보면은, 프로세스 스탠딩 오더, 뭐, 프로세스 러시 오더, 프로세스 스탠다드 오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탠딩 오더는 그 대기 주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기 주문. 그리고 러시 오더는 급 주문. 급히 처리해야 될 거. 그 스탠다드 오더는 보통 주문.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행위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프로세스 오더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행위를 뭉뚱그려서 이게 컴포지트라는 말 기억하죠? 우리가 데이터 속성 얘기할 때도 컴포짓 뭐였죠? 애트리뷰트. 그 복합 속성일 경우에는 그 안에 여러 개 데이터가 또 숨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우리가 모델링 할 때는 기업 시스템을 모델링 할 때는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행위를 뭉뚱그려서 한 이름으로 대변해서 할 경우가 나타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 모델링 할 때는 이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그냥 밑에 그림처럼 다 쪼개세요. 그 세부 단위를. 그러니까 행위를 실제 일을 하는 행위로 쪼개라 이거지. 이 프로세스 오더와 같이 이렇게 뭉뚱그린 명칭은 쓰지 말고요. 그래봤자 프로세스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실제 최종 엘레멘터리 프로세스를 쓰라고요.
그래서 태스크, 실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우리 프로세스 모델링 하는 이 DFD를 왜 그리냐 이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프로세스라는 게 데이터가 입력되고 데이터가 아웃풋 출력되고 그거예요. 그러려면 어디선가 데이터가 와야 되고 어디선가 데이터가 저장되고 나가고 이래야 돼요. 그게 이제 데이터 플로우라고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다니는가. 그래서 데이터 스토어와 프로세스 간의 관계라는 게 바로 크루드라는 거예요. 크루드. CRUD.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배울 때 SQL 명령어 가지고 데이터 조작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오퍼레이션. 데이터를 조작하는 명령어. 그게 이제 뭐 create table 또는 뭐 create 그 다음에 select 무슨 별표 from 테이블 명칭 그런 명령문들이 있었죠. 그런 게 다 데이터 테이블을 갖고 무슨 작업을 하는 그런 명령들이잖아요. 그게 delete 지우고 읽고 select가 읽는 거죠. 그 다음에 update 갱신하고 어떤 값을 바꾸는 거지. 네 가지야. create, delete, update, read. 그래서 C와 read의 R과 U, update의 U와 delete의 D를 약자만 따서 CRUD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를 때 크루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와 데이터 스토어의 관계라는 게 결국은 이 네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제출해야 될 크루드 매트릭스라는 게 바로 어떤 데이터 스토어에서 무슨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주고받느냐 요거를 표로 그리는 걸 크루드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이 그 챕터 맨 마지막 화면이 바로 그거니까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할게요. 자, 다른 문법. 이 그래픽 문법이에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그릴 때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거. 여기 X 표시인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지? 복잡한 것 같죠? 아주 간단합니다. 원칙은 딱 하나. 모든 프로세스, 그러니까 데이터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동한다예요. 모든 데이터는 반드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동하지 자기네들끼리 직접 이동할 수가 없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익스터널 에이전트잖아. B1과 B2는 그죠? 외부 실체. 걔들끼리 데이터를 직접 주고받을 수 없다. 너무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뭐 종합정보 시스템에 외부 실체를 그린다면 교육부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학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교육부에서 학부모들한테 보낼 전원문을 직접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들한테 뭐가 전달이 돼야지 그잖아. 교육부와 학부모 뭔 상관이 있겠어. 그런 데이터 이동은 절대로 그리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 꼭 그립니다. 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그 발표할 때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게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A process is needed to exchange data flows between external agent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B1에서 B1, 뭐 B2로 가든지 그거는 가능하다 이거지. 여기 지금 이 책에 에러가 있네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B1이 아니에요. 그건 B2예요. 그래서 B1에서 B2로 가려면 반드시 프로세스를 거쳐서 가야 된다. 직접 가면 안 된다. 두 번째 그림은 데이터 스토어하고 익스터널 에이전트하고 데이터를 직접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정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익스터널 에이전트에서 데이터 스토어로 들어가거나 데이터가 거기서 읽을 때도 직접 읽으면 안 돼. 익스터널 에이전트가 직접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읽어야 돼요. 세 번째 것도 그렇죠. 데이터 스토어에서 익스터널 에이전트로 직접 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어끼리 데이터가 오간다. 이거 더 웃기는 거죠. 그죠? 학생 테이블하고 성적 테이블하고 데이터가 직접 오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처리했으니까 학생 데이터에서 성적 데이터로 뭐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복잡하게 여러 가지 예는 나타났지만 원칙은 하나. 모든 데이터는 반드시 프로세스를 거쳐가야 된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프로세스 구조예요. 프로세스 구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논리 구조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혁명적인 발상이죠. 이게 사실 60년대 이런 그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 인간의 인지 구조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는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면 그거보다 더 복잡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이 사고를 하는 방식은 세 가지다. 첫 번째가 시퀀스. 일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래밍에서 여러분이 명령어를 맨 앞에 놓으면 그게 먼저 실행이 돼요. 명령어가 동사가 저 밑에 있는 게 먼저 실행되는 경우는 없어. 나타나는 순서대로 명령어를 순서대로 처리한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죠? 두 번째는 selection. 이걸 이제 분기 구조라고 그래요. 분기 구조. branch. branch structure. 무슨 얘기냐면 어떤 때는 선택해서 한 길로만 간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으니까 대표적인 게 if문이에요. if문. if A 조건이 맞으면 B를 하고 C 조건이 맞으면 D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요일별로 내가 옷을 다른 걸 입는다. 그러면 옷 입을 때 7가지 옷을 다 입는 게 아니고 7가지 중에 한 옷만 골라 입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월요일이면 뭐 붉은 티를 입는다. 화요일이면 무슨 까만 반스를 입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요일별로 내가 입는 옷을 정해놨으면 7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분기구조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판단을 할 때 모든 길을 다 갈 수가 없어. 그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셀렉션이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repetition.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월급 계산할 때 종업원이 20만 명이면 20만 명의 월급 계산하는 논리는 똑같아요. 기본급에다가 뭐 보너스나 수당을 더하고 거기서 뭐 공제 항목 쭉 빼고 그 다음에 세금 띄고 보험료 낼 거 내고 그럼 최종 실제 그 사람한테 지급될 임금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그죠? 그 과정을 20만 번 반복하는 거야. 20만 명의 종업원이 있으면. 그거를 repetition. 다른 말로는 루프 구조라고 그래요. 루프. L-O-O-P. 루프가 이제 뭐를 반복해서 수행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명령어 구조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자바를 쓰던 비주얼 베이직을 하던 어떤 프로그래밍이든 프로그램의 논리 구조는 이 세 가지 갖고 프로그래밍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언어 배울 때 조금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프로세스 모델링을 하잖아. 프로세스 모델링은 뭐라고? 기술적으로 따지면, 정보 기술로 보자면 이게 뭐 만드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 모델링에서 뭐에 써먹으려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목적을 알고 뭘 배워야지. 뭐 만들려고? 이게 시험 볼 때 답들 다 써놓고 다 잊어먹었나 벌써? 이거 지금 프로세스는 비즈니스예요. 기업 업무라는 게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라는 게 한 파트를 차지하고 또 하나는 프로세스를 차지하고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죠? 빌딩 블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응하는 정보 기술은 데이터는 뭐하고? 데이터에 대응되는 정보 기술.
이거 써봐. 여기 채팅에다 써봐. 데이터에 대응하는 정보 기술이 뭐예요? DBMS, 그렇죠. 그러면 프로세스에 대응되는 정보 기술은 뭐예요? 이럴 때는 좀 외부 사람들도 혹시 들어와서 볼 수 있으니까 좀 제대로 써. 그렇지. 애플리케이션이죠. 애플리케이션. 앱은 그냥 우리 일상 용어고 정식 용어는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그죠? 응용 시스템이야. 즉 프로그램이야 이게. 프로그램을 짜려면 프로그램 논리가 알고리즘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야 되잖아. 그죠? 그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지금. 프로세스 모델링이라는 게.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짜려면 프로세스 모델링은 필수인 거지. 거기서 처리하는 데이터는 따로 아까 데이터 모델링을 한 거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기본 구조 세 가지가 시퀀스, 순서대로 명령어가 수행된다. 그 다음에 셀렉션, if문이나 케이스문 이런 것들이 셀렉션의 문장이에요. 그 자바에 있잖아 그런 게 그죠? 어떤 경우에는 뭐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를 하고 이렇게 선택해서 특정 하나의 명령어만 수행하는 거를 셀렉션, 그 브랜치 스트럭처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for 그런 문장이 있죠. for 그리고 조건 주고 언제까지 until do while 뭐 이런 문장도 있잖아. while이 이제 조건문이고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do, 뭐를 수행하라. 이런 게 다 반복 구문들이에요. 그런 것만 익히면 여러분은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이 이 DFD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죠? 세 가지 구조가. 데이터 타입과 도메인, 이거는 데이터 모델링에서 한 얘기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왜 그러니까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리냐, 프로세스 모델링을 왜 하느냐. 우선은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죠? 그게 이제 세 번째 시스템 어널리시스예요. 또 하나는 그 BPR이라고 들어봤어요?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거기다가 써봐요. 채팅에다가. 채팅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업 참여율이 여기다 남아 기록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좋아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그 스펠링 틀린 사람 있어.